발표한 내용을 좀 보고 왔습니다. 하여튼 의미가 있는 그런 총회에서 우리 대통령이 좋은 제안과 우리나라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서 이야기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한중 심포지엄이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세계 최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큰 의미를 가지시고 대단한 우리 평택 지속발전협의회다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하시면서 심포지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저희들이 오늘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유엔에서 채택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내외 전문가와 평택시 모든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속 가능 발전 동아시아와 지역이 선도한다라는 기치 아래 진행될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이행을 위한 지구 아시아의 차원의 정보 공유, 평택에서의 지속 가능 발전 실천 역사와 향후 실천 방안,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발제를 통해서 다루게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이셨고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정책 자문이시고 요즘에는 중국으로 날아가서 남진대학의 정부관리학 박사과정을 지금 외유라고 할까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 기재 발제를 해주실 이창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 오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안 한 지가 지금 거의 2년째 다 돼가는 것 같아서요. 지금 많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떨고 말을 잘 못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 충북 난징대학에서 와주신 우리 구하이 교수님, 그리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지석혁 손회장님, 그리고 우리 또 평택대학교 신은주 총장님께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동향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는 한국과 중국의 협력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들 조금은 따끈따끈한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년 6개월 동안 나가 있으면서 받았던 자료들, 공부했던 내용들을 약간 좀 함축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20분입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15분 안에 끝내고 나머지 부분은 오늘 중국에서 오신 우리 오하이 교수님, 중국의 어떤 지속가능 발전 현황들을 좀 더 많이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15분 정도 하고 5분 정도를 더 구 교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구 교수님이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다 아실 겁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무엇인지는 이미 많이 공부하셨기 때문에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다 아시는데요. 최근에 합의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속가능 발전은 어떤 내용인가에 대한 부분들, 또 하나가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 지금 합의가 들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속가능 발전의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구적 차원에서 좀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제 조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통합적 발전 전략으로서의 지속가능 발전을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민이 지속가능 발전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전제 조건입니다. 원칙으로서는 세대 간 형평성,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사회적 통합성을 제고하는 것, 또 이 단순하게 지방의 문제만이 아니라 글로벌한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촌 구성원의 책임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가 지속가능 발전의 원칙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지속가능 발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보시면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여기 설명해 놨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지구가 더 이상은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제시했던 세 가지 위험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이제 값싸고 풍부한 에너지가 그 많았던 시대가 종원이 이제 중단되고 있다라는 것,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그리고 고령화, 그리고 인구 증가의 불균형,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제가 없는 미래,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추진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속가능 발전 과정 합의 과정들을 도표로 그린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지속가능 발전의 3대 기둥입니다. 사회, 경제, 환경이라는 3개 기둥, 그리고 5개 원칙이 있어요. P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협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5가지 P축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구성하는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주되게 협력, 파트너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자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지금 오늘 그 UN 그 기후 정상회의가 어제부터 시작했지요. 그리고 오늘 문 대통령께서도 이제 유엔에 가서 총 연설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이 G20 정상회담입니다. G20의 정상회담의 가장 주요한 의제가 무엇인가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해야 되는가를 역설적으로 설명하려고 보여드린 겁니다. 오사카 정상회의가 있었죠. 6월 28일, 29일 있었는데요. 그때 합의된 내용이 이겁니다. 자, 보시면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비전으로 제시한 대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향한 길을 열자라는 게 G20 공동선언문의 핵심적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G20에서 뭘 다루는가? SDG 17개 목표를 다 다룹니다. 주요 테마는 8개입니다. 하나는 세계경제, 무역투자, 혁신, 환경과 에너지, 고용, 일자리, 여성에 관한 발전, 개발, 보건과 건강입니다. 지금 구하이 교수님께서 제일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게 바로 보건과 건강 쪽 파트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이은영 교수님께서는 앞에 보셨던 세계 경제라든지 무역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SDG에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정상선언문입니다. 합의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는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장의 선순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모든 사람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사회, 경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사회를 건설하는 것, 이런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불평등을 없애는 겁니다. 대통령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정, 정의로움,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마찬가지로 SDG의 16번 목표에는 바로 공정하고 정의롭고 사회적 형평성이 있는 과정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선언문에는 서문부터 피난과 이주까지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다 SDG 17개 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2018년도에 이클레이라고요. 세계 그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 협의체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캐나다의 몬트리올에 모여서 이런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몬트리올 약속과 전략 비전인데요. 지속 가능한 도시 세계의 구축이라는 어떤 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네 가지 약속이 있고 5가지 도시 비전이 있고 그리고 3가지 정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약속은요, 지속 가능한 도시 지구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겁니다.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죠. 평택형 지속 가능 발전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형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치와 철학으로서 지속 가능 발전을 내재화시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 국가의 중요하고 시급한 안건들을 빨리 처리해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파트너십입니다. 기업과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집단적으로 지구의 문제, 국가의 문제, 지역의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5가지 도시의 비전은 저탄소, 회복력 있는 도시, 자원순환 도시, 사람 중심의 공정한 도시, 자연 기반의 도시입니다. 이거는 이제 OP축가, 이거는 이제 이 5가지 비전이 어떤 목표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연결시켜 놓은 그림입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된 내용들은 제가 자료집에 제시해 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SDG를 채택할 때 어떤 이익이 있는가? 대학교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했을 때 어떤 목표가 있는가를 제가 이제 외국 논문들을 정리해 본 겁니다. 공평한 이익의 배분부터 여러 가지 인간 정주의 적용, 그리고 파트너십, 재원, 기술적인 지원을 제고하는 문제, 삶의 질의 개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 문제는 뭐냐면 방법입니다. 방법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 된다는 것, 또 지역의 독특한 맥락에 기반해야 된다는 것, SDG와 연결시켜야 된다는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SDG를 어떻게 지역 단위에서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단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한중합작이 필요한가, 한중협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이따가 이제 우리 김용환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안보, 기술 금융, 인프라 무역 등등 해서 전반적으로 중국과 교류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음을 이따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어떤 식으로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해서 협력해 왔는가를 찾아봤습니다. 1992년도 한중 수교 이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해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해왔고요. 실적 이행을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자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지어 요즘에 최근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그런 어떤 협약들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SDG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따가 우리 포하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놓치고 있는 거를 제가 약간 더 첨부해가지고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시민사회가 이제 아직은 안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중국 정부와 지방정부, 대학이 얼마만큼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행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하는 건 굉장히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는 낫습니다. 이따가 이제 대학의 지속가능 센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김용환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우리처럼 단순하게 센터라고 해서 정보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대학 센터는 학위과정까지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들, 학위과정, 또 지방정부의 정책에 개입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하는데 중국과 혹은 일본과 혹은 동아시아와 연계할 수밖에 없는가는 바로 이 2030 의제가 갖고 있는 메커니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소지역 단위, 지역 단위가 있습니다. 아시아라는 지역, 그리고 동아시아라는 지역, 또 동북아시아라는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UN 같은 경우에는 이 소지역 단위별로 이행을 권고하고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어떤 SDG, 지표, 이행, 과정들은 아마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한중 간의 어떤 우호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중 합작을 하게 될 경우에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 국가이행 성과를 상호 검토할 수 있고요.
지역 공동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아시아에 대한 시각들 또 아시아의 진출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북방, 신남방 정책을 지금 구사하고 계시고요. 적극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 안보, 에너지, 재난 문제, 그다음 경제적 연계성 문제, 인간 안보에는 평화 문제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인권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공동으로 모색을 하고 이런 또 이제 동북아 관련해서 평화 정착과 관련한 한중일의 어떤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경영 측면 속에서 철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SDG를 통해서 논의될 수 있는 측면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중에 합작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가? SDG를 주류화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의제를 이해하고 이걸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원칙입니다. 국제적 규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SDG를 함께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유엔의 다양한 기구 혹은 유엔이 합의했던 여러 가지 권고사항들을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서요. 이거만 하고 이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난징대학교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택대학교 총장님도 계시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제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평택대학교를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만들어 달라라는 걸 요구하고 싶습니다. 자,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만들었을 경우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세계적인 그 대학 평가 기구에서도 지금 대학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논문을 많이 쓰는 거, 그 학생과 그 교수의 비율들 이런 것도 따지지만 더 중요한 게 지속가능 발전 기여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얼마만큼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평택대학교가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표명하시고 내부에 지속가능 발전 교육 커리큘럼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성장했던 학생들, 교수들을 해외 대학과 계속 교류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은 대학이지만 더 큰 대학이 될 수 있고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남경대학교와 평택대학이 협정을 맺고 그리고 학생들 간에 교수 간에 혹은 센터 간에 상호 교류와 그리고 교환을 통해서 더 좋은 대학으로 더 좋은 도시를 만드는 힘을 구축하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과제 부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길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 유엔의 SDGs의 그 공동 목표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이웃 나라든 전 세계가 각국이 같이 협력해야 된다 하는 거로 좀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17가지에 포함되어 있는 인류의 보편적 사회적 문제, 그 다음에 지구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경제 문제, 이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여튼 우리가 같이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그렇게 해나가던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순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SDGs 이행 실천 현황과 과제를 우리 난징대학교 정보관리학원에서 오신 구하이 교수님 모셔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이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스피커 앞이라. 통역이 통역이 있어서
尊敬的校长，尊敬的会长，非常荣幸，受你们的邀请到品质大学来做一次关于可持续发展的演讲。 존경하는 교사님, 회장님, 그리고 여러분, 영광스럽게 초청받고 여기 오셔서 이런 지속 가능 발전 과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我是来自于南京大学政府管理学院顾海教授。 저는 남경대학교에서 온 고해 교수입니다. 所有有关国家政策的、社会政策的，都是我们研究的范围。 나라의 사회의 관리 이런 과제 다 우리의 연구 책임입니다. 所以刚踏上品质大学这所学校，我也有所感受，这是一个美丽的学校，是一个秩序严谨的学校，是一个充满科研活动非常繁荣的一个学校。 그래서 팽택대학교 들어서자마자 느꼈습니다. 팽택대학교는 아름다운 대학교고요. 또 연구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학교라고 느꼈습니다. 所以很荣幸能到这里来，关于中国可持续发展的目标现状与展望，向大家做一个汇报。 그래서 여기서 팽택대학교 오셔서 이 주제 지속 가능 발전 대해서 영광스럽게 발표하겠습니다. 那么下面我是开始汇报。 시작하겠습니다. 那么关于这个可持续发展呢，这个关于中国的这个人口增长呢，大家可以看到，它是一个人口的增长的速率在下降，但是人口增长的绝对值是上升的。 여기서 보시면은 중국 인구增长率가 계속增长하고 있고 속도는 늦지만 那么中国占整个世界人口约占1/5， 세계 是一个庞大人口的国家。 인구 총량은 세계에서 약 1/5를 차지합니다. 방대한 숫자죠. 我们的经济增长呢，目前趋于一种平缓，但是经济的总量是上升的。 중국 경제 보실 때는 좀 평화하게 이렇게 발전하는데 그래도 상승 편입니다. 目前中国经济总量占世界总量的20%。 중국 경제 총량은 세계에서 20% 차지하고 있습니다. 所以人口增长带来了一系列的问题，就是我们的环境、我们的教育、我们的医疗、我们的这个贫困这些问题都困扰着发展中国家。 네, 그래서 인구增长의 초래한 문제는 사회, 경제, 환경 오염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초래하고 있습니다. 所以针对这些问题，那么联合国提出来的这个可持续发展，是针对发展中国家，包括发达国家所提出来的这样一个可持续发展目标，就显得更为有重要意义。 그래서요, 유엔에서 지속 발전 목표는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从1972年斯德哥尔摩会议上提出的关于环境的问题，一直到我们2015年提出 SDGs 这个目标，我们可以看出联合国在里面所做的不懈的努力。 그래서 이 그림 보면은 1972년부터 2015년 동안 지속 발전 원고 보면은 엄청 많은 노력했습니다. 所以这当中，我们尤其东亚国家更加注重这方面的发展问题，可持续发展问题。 그래서 동아 지속 발전 문제는 지금 도전받게 됐습니다. 那么关于联合国的可持续发展定义，就是主要是一个我个人认为，主要是我们不要牺牲后代人的这个成本，作为解决现代人的问题。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해할 때는 지속 발전 목표 같은 건 우리 후대를 손해 보지 않게 손해 보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所以经济增长和环境保护以及社会协调是这个最重要的一个核心问题。
그래서 경제 발전, 사회 협력 등등 다 이거 보상하는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那么联合国在提出来2030年的17个这样一个可持续发展的目标，我们2030 17개 목표를 지정했는데요. 主要还是从几个大的方面，我个人认为一个是关于环境，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크게 문제 잡으면은 예. 환경 문제. 第二个支撑我们可以生活的更好的，我们的社会我们的保障、我们的医疗、我们的教育 예, 等方面， 그리고 우리 의료, 교육 보장이 중요합니다. 以及我们人类生活的正义和和平。 그리고 우리 제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정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还有解决饥饿问题和贫困问题， 그리고 또 기아, 빈곤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요. 以及我们高质量的经济增长和合理的工业结构。 그래서 그런 높은 품질 경제增长해야 되고요. 这是我对17个目标的一个初步的理解。 이것은 제가 17개 목표에 대해 첫 그런 이해입니다. 那么中国呢，这个关于可持续实践可持续发展，主要是在这些方面，一个是主要是在这样一个9个方面。 중국의 지금 중국 현황인데 주로 이 7개에서 알 수 있습니다. 消除贫困和饥饿， 기아 빈곤을 해소하고요. 保持经济增长，以及推动工业化进程， 경제 발전을 증장을 유지하고 完善社会保障，维护公平正义， 사회 보상을 개선하고 加强环境保护，应对气候变化， 환경 보호 강화시키고 有效利用资源，以及改进国家治理。 효과적으로 자원을 이용하고 那么中国在这个消除贫困方面呢，我们是2015年国家召开了一个会议，要求到2020年我国的这个贫困全部要摘帽，就是要消除。 네,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중국의 기아 빈곤 모자를 걷기 위해서 한 노력입니다. 另外启动了精准脱贫的这样一个国家政策、国家策略。 확실하게 빈곤을 그 모자 벗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습니다. 那么在提升健康与福祉方面呢，主要是做了这几个方面啊，一个是优化我们的健康服务， 네, 여기 지금요 건강하고 복지 관한 부분입니다. 完善了健康保障。 건강 보장 완善개선하고 在这里面主要的重点是把我们的医疗资源如何下沉到基层。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의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尤其是把高质量的医疗把它下放到我们的基层。 그리고 높은 고품질 의료를 여기다가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那么在经济增长方面，主要体现4个方面，一个是调整经济结构， 경제 증장方面 주로인데 从此强调高质量的发展， 동시에 고품질 증장을 요구합니다. 强调工业发展当中的绿色和协调发展。 공업 발전 시에 녹색 그거 유지해야 되고요. 另外，我们习总书记提出来的“一带一路”这样一个倡议， 그리고 시진핑 주석님께서 1대1로를 제출해서 그거 기반으로 形成经济区域一体化的3大战略。 그래서 경제 구역을 형성하는 3대 전략을 제출했습니다. 这一点非常重要，一个是“一带一路”， 중요한 겁니다. 第二个是京津冀的系统发展，就北京、河北和天津的发展。 여기는 1대1로 하면서 그 베이징, 천진하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还有一个是长江经济带， 장강 경제대 这是目前中国国家公。 이거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另外，加强基础设施投资建设， 그래서
인프라 그것도 강화시켜야 되고요. 那么在提供优质教育方面，主要是解决教育的公平问题。 교육, 이번에는 교육 방면입니다. 尤其是资助贫困家庭的学生能够上学。 빈곤 가정의 자녀를 학교 가는 그거 보조해주고요, 지원해주고. 推进城乡一体化的发展，推实城市和农村的 지금 教育一体化。 도시와乡村 결합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那么通过这个通过这个社会力量来举办各类教育，包括职业教育。 사회 힘을 이용해서 각종 교육을 실시합니다. 关键是要形成一个全民学习、终身学习的教育体系。 온 국민들이 다 같이 공부하고 학습하고 학습하는 방향으로. 中国现在正在努力推进建设世界一流大学和一流学科。 중국에서 지금 세계 인류 대학을 고등교육을 건설하는 중심을 놓고 있습니다. 所以又叫双一流计划。双一流。 그래서 쌍 이류래 두 개 이류 대학 이류 교육. 有幸呢，我们南京大学被列为第一批双一流的。 다행히는 남경대학교에 첫째 일개 그 안에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那么，另外呢，在这个整个推动，在整个发展过程当中，我们主要注重“一带一路”工业化进程当中，我们主要注重这4个方面，今天说一下。“一带一路”。 1대1로 다. 시종수지 제출했다. 그거 시집편수서 제출한 건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싱크로도로 있잖아요. 지금. 中国制造.强调中国制造. 중국산 싱크를 하고 해서 그리고 그 제품들 다 새로운 중국 제조 레이더 채널 그걸. 另外强调技术创新. 강조하면서 또 기초 시설을 많이 강조합니다. 强调区域协调发展. 지역 구역区域协调发展. 같이 협력해서 같이 발전하는 걸로 발전했습니다. 就不光是先进的地区能够有更好的发展，同时还要把边疆地区、少数民族地区、贫困的地区带动起来。 발전 지역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 보면边疆 있잖아요.边疆하고 그런 지역 좀 처지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같이 선진하고 불선진하는 다 같이 발전하기로 하도록. 那么在整个社会保障和服务方面， 사회 보장, 社会保障和社会服务方面， 사회 보장方面都我们有4个，一个是 4가지 있습니다. 一个是社会保险体系建立，社会保险体系。 사회 체계적 개통 창립하고요. 养老保险、医疗保险、 양로보험, 医疗保 의료보험, 险、失业保险、 실업보험, 工伤保险， 공상보험, 还有住房保险， 그리고 집, 그러니까 解决住房就这个基本。 집 산. 第二个就是完善社会救助， 사회보호 지원받는. 这个钱是完全由国家财政拿钱的。 이거는 사회보호 이거는 완전히 국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还有社会福利扩大了， 사회복지면도 확대하고요. 尤其大力发展了慈善事业和残疾人的 그리고 救助。 특히 자선하고 장애인 복지를 많이 확대했습니다. 另外，对于我们的烈士军属， 우리 역사, 군사, 가족에 대해서 提高了他们的赡养费。 또 그 사람들이 그 지원금을 늘었습니다. 那么环境呢方面，我们主要是做了一个就是推进节能减排， 이게 환경 현황인데요. 减少二氧化碳的排量。 이양산소 해서 줄이고요. 所以我们强调这个绿水青山。 녹수 청산을 강조합니다. 对。那么发展的成果来讲呢，那么中国现在的这个排名逐步提高，就是跟 SDG 这个指数啊，
我们从原来的中后卫，一直上升到在全球156个国家的评比当中，我们现在属于上游。 지금 발전성과 보면요, 중국 지속 발전 목표를 이런 순위 보면은 처음에 중후위부터 지금은 상위, 그러니까 상위권에 들어갔습니다. 一共联合国有17个目标，我们现在这个当中，我们颜色深的是代表做的不好的，颜色浅的代表好的，所以我们现在排在中上游。第二个呢，就是我们从这个发展的成果来看，我们现在连续5年每年减少贫困人口1000万。 성과적 보면은 빈곤 줄이는데 매년마다 5천만씩 줄이고 있습니다. 那么，另外我们的这个教育上面呢，就是一个是学前教育大力发展。 예, 교육은 학전 교육 대대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全国中小学的入学率达到99.9%。 초등학교 입학률가 99.9% 차지하고 있습니다. 全国的高中阶段入学率达到83%。 고등학교 입학률은 83% 달하고요. 高等教育的毛入学率达到45%。 대학교는 45% 달하고 있습니다. 那么我们现在我国人均的2018年呢，我国人均收入有5000多美元，到了将近9000多美元。 그러니까 GDP 보면은 2012년부터 2018년 보면은 5,940달러에서 6,470원 달러입니다. 那么人均收入呢，提高了28.4%。 28.4% 올랐습니다. 这个在世界银行公布的217个国家当中，我们现在有2012年的112位上升到2018年的71位，前进了41位。 네,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217개 나라 중에서 중국은 112위에서 지금은 72위를 因为 달했습니다. 大家知道，中国是一个人口太多太大的一个国家，它有将近7亿的农民， 네,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 인구 엄청 많잖아요. 所以总量再大，但一除以这个大分母以后，它人均就会下来。 그래서 아무리 더 많이 들고 경제 발달 해도 인구 많으니까 이렇게 따지게 보면은 또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 됩니다. 所以我们的人均水平并不是很高。 그래서 GDP는 높지 않습니다. 那么从发展成果来讲，那么2010年呢，我们的这个2010年开始，我们的制造业的增加值已经超过美国。 지금 보면 2015년에 미국을 초과하려고 합니다. 另外就是我们在2015年，中国的这个制造业的总规模已经是美国的1.3倍。 지금 보면은 이제 제조 보면은 미국의 日本的4.2倍。 4.2배로 됩니다. 中国占世界制造业的比重啊，从2010年18%已经到今年到2015年的25%。 제조 없는 중국에서 지금은 25% 차지하고 있습니다. 为什么没有现在？因为这个国家统计局它是4年一次公告，所以我的数据只能到2015年。 이거는 4년마다 발표하는 것 때문에 지금 2015년 거 나온 겁니다. 那么我们的健康水平呢，我们显著提高了。我们的这个婴幼儿2018年的孕产婦死亡率下降到18.3%。 네, 지금 이거 건강 보면은 사망률가 지금 숫자에 3.5로 줄었고요. 예, 사망률도 많이 줄었습니다. 那么婴儿死亡率下降到6.1%。 영아 사망률은 1000분의 6.1% 달하고요. 人均寿命现在我们达到平均预期寿命达到77岁。
평균 수명. 수명은 지금 평균 수명은 77세 됐습니다. 지금. 现在我们的医疗保险，社会保险我们已经达到全覆盖，几乎每人都有。 지금 중국의 의료보험은 전국 전민 다 있습니다. 从环境保护呢，我们也取得了阶段性的成果。 이거는 환경 보호에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这个中国推行了节能减排，所以大部分的污染企业，有的已经是被关闭了。就是大部分的污染企业关闭了。 중국의 대부분 어윤 지구를 다 이제 닫아버렸어요. 但是我们现在展望就是仍然还是有很多问题。 근데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一个是我们的精准脱贫仍然还有1000多万人， 빈곤 해소하는 没解决。 아직 해결 못했고요. 第二呢，我们的劳动力结构比较失衡。 네, 러블리 구조가 좀 평행 안 되고요. 社会保障呢水平还比较低。 사회 보장도 아직 좀 낮습니다. 因为中国呢，它是这个由于它的自然环境比较复杂，所以它的土地沙化、盐碱化 중국은 자연 환경이 좀 복잡해서 比较严重。 예, 토지가 사와 모래에 많으니까 여러 문제도 많습니다. 对于资源来讲，人均可拆改量比较低。 그래서 이 힘을 따지면은 그 채용 가능한 비리가 좀 낮습니다. 所以节约资源、保护环境 그래서 是我们今后重要的任务。 그래서 환경 보호는 우리한테 중요한 임무입니다. 那么另外呢，我们还有一个社会结构问题也比较突出。 그리고 우리 또 사회 기후 문제도 좀 도출합니다. 城市的社会安排制度、城市的保障水平啊，包括这个要优于乡村。 도시하고 농촌 발전이 불균형하고요. 那么城乡发展不平衡。 도시 농촌 발전이 불균형입니다. 内需和外需、投资与消费存在着失衡。 내부 수요하고 외부 수요, 그 투자와 소비 구조도 불균형하고요. 这些都是我们中国在未来可持续发展当中面临的问题，主要问题。 이 모든 것 다 중국이 앞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最后，我们展望未来中国要实现的2050年的一些目标，一个是我们希望能够有效的克服人口、粮食、能源、资源、生态、 이것은 완전 단단. 중국 미래의 전망입니다. 앞으로 2050년 되면은 인구, 양식, 능원, 자원 등등 다 극복하고 另外，我们希望在2050年，我们的预期寿命达到85岁。 수명은 85세까지 달할 것이고요. 我们希望恩格尔系数是平均在0.15以下。 이제 여기서는 세계의 기준으로 볼 때 수치입니다. 도달할 수치고요. 基尼系数在0.3到0.4之间，这是一个经济学的一个系数。那么2元这个人文发展指数要超过0.9。 另外呢，到2050年，全国受教育的年限先从8.2上升到14年以上。 교육은 82년에서 14년 의무 교육을 향상하기로 另外强调科学对国民经济的增长的贡献率要达到75%。 과학 발전은 75% 국민 경제 공헌 중에서 75%는 초과할 거고요. 那么另外，我们所创造的价值要在2005年基础上面要分别提高15到20倍，到2050年。 2050년까지 우리가 GDP 창조하는 가치가
2005년 기초상에서 15배에서 20배 향상할 것입니다. 最后一点是很重要的，是2050年，中国要全面达到中等发达国家可持续发展水平。 제일 중요한 건 2050년 되면 중국은 중등 발달 국가를 并且力争在前10名国家。 발달 수준 다 할 거고요. 그리고 세계 총 10명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并在全国要消除贫困、消除饥饿。 전국 범위에서 기본 빈곤을 해소할 겁니다. 谢谢。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머리가 짧다 보니까요.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듣는 게 굉장히 힘드네요. 그래서 좀 정리가 좀 잘 안 되는데 이게 제가 앞에 좀 이렇게 시간 때문에 사회자가 자꾸만 진행을 빨리 서둘러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앉아 계시는 분들도 좀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여유를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하이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공동목표 17가지의 공동목표는 현 세대보다는 미래 세대들한테 좋은 환경에서 좀 잘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께서는 아까 우리 이창훈 교수님이 좀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건과 건강에 굉장히 관심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발표도 또한 그런데 굉장히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2050년까지의 목표 계획까지 좀 하셨습니다. 지금 한 5배라고 하면 다음에 2050년 되면 한 20배 정도의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께서 좀 이해를 그런 면에서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저기 학장님이 가셨네, 총장님이. 아까 제가 좀 서두르지 않았으면 좀 평택대학교가 지속가능발전대학으로 좀 할 수 있겠냐 의향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려고 했는데 바로 가셨네. 예.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다음 그 세 번째로 우리 모실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SDGs 매개로 한 중국의 대학과 평택의 연계병학이라는 주제로 우리 난징대학교 해외교육원의 주임 교수님이신 김효한 교수님 나오셔서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各位来宾，大家好，我是来自南京大学海外教育学院的김시환 주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올해로 남경 생활이 22년 차입니다. 저도 유학을 가서 사실 유학원부터 시작해서 학교와 계약을 맺고 학교에 전문적으로 한국의 프로젝트를 남경대학의 프로젝트를 한국에 있는 대학과 연결해서 그 프로젝트를 따오는 그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한 지가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남경에서는 많은 분들이 저를 알고요. 남경에서는 저를 남경 이장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에서 남경 이장 치시면 아마 저희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거는 저의 전공은 대학 교류입니다. 대학 교류만 제가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경사범대 남경사범대 대회 교류부터 이제는 남경 대학에서 제가 이제 교류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SDG 목표 17가지가 있죠. 그 중에 저는 글쎄요, 빈곤 종식과 양질의 교육이 전체 나머지 15개를 이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희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50년대, 60년대 부모님들이 빈곤했을 때, 가난했을 때 오로지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들만 했었잖아요. 그 교육이 들어가고 해서 부자가 되고 나고 돈이 있고 나서 이런 나머지 것들이 이제 나머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창원 교수님이 저한테 그 대학 교류 관련돼서 SDG랑 연결해서 좀 해달라고 했을 때 그래도 저의 전공이니까 흔쾌히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국과 중국이 왜 교류가 필요할까요? 자, 먼저 4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한국의 대외 수출에서 차지하는 대중 무역이 미국을 앞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6.8%로 가장 많습니다. 수출의 비용. 근데 제가 보면 여기 홍콩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홍콩이 4위예요. 홍콩이 4위. 근데 그 중에 63%가 다시 중국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우회 수출이죠. 중국은 직접 수출이 안 되는 것들은 홍콩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에게 수출하는 수출량이 수출 비율이 32%나 됩니다. 미국은 16.6%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일본하고도 문제가 좀 생겼죠. 일본하고 한국 그리고 중국은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초 소재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가공을 하고 중간재로 중국에 납품을 합니다. 중국에 납품하고 나서 최종 상품이 미국 쪽으로 가죠. EU나 이쪽으로 갑니다. 저희 남경에 어떤 기업들이 있냐면 LG화학 요즘 한참 2차 전지 때문에 뜨죠. 그게 남경에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큽니다. 그리고 LG 관련 회사들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소프트웨어도 있고, 코오롱, 사료, 제일사료가 사료, 유한 김벌리부터 해서 많은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과연 전체 수출액 중에서 약 32%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밀착 관계가 돼 있어서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역사 문화적인 관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역사 한국과 중국이 얽혀져 있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문화적인 관계 옛날에는 우리가 중국한테 문화적으로 많이 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떤지 아십니까? 요즘 중국 문화 많이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글쎄요, 마라라고 하는 음식 문화가 좀 많이 들어왔죠. 근데 요즘은 오히려 한국 문화가 중국에 더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 집사람이 남경예술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정식 교과 학점 이수 과목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수강 인원이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60명씩 2개 반이 열리는데 120명인데 수강 신청 딱 하면 그날로 딱 끝납니다. 다른 대학들은요? 아니에요. 다른 인문계 대학, 종합대학에서는 거의 폐강이에요. 거의 신청하면 거의 사람이 다 폐강이에요. 이 문화 쪽, 예술 쪽에는 정말 대단합니다. 아직도 대단해요. 이게 지방이든 도시든 상관없어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총장님 계시면
예술 쪽으로 좀 많이 심혈을 기울이셔서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건 나중에 대학 관계 때 우리가 대학 관련돼서 그 협력이 필요한 그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자 문화권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명사 중에 70%가 그 한자에서 온 거 아시죠? 저희는 이제 중국어 공부를 하면서 야, 이게 무슨 글자지? 몰라서 한국식 발음을 읽으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중국어를 배울 때도 상당히 도움이 좀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한국과 관련된 기업체들, 그러니까 한국 기술과 관련된 기업체들, 여러분 화웨이 잘 아시죠? 화웨이, 그리고 뭐 지리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BOE라고 하는 회사 아세요? 그 LED, 뭐 OLED 지금 한국을 초과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수백 명의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하고 관련된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다 핸드폰 다 그 회사의 중간 간부들이 거의 다 한국 사람. 그만큼 한국 기술들이 이렇게 많이 넘어왔죠. 왜 그랬습니까? 사실 그게 브라질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맞죠? 이런 지정학적으로 많이 인접했다 보니까 인적이나 문적으로 대규가 많이 활발합니다. 그리고 환경과 대규 요거 심각하죠. 먼저 환경오염 같은 경우 그 홍수가 중국 연안에는 홍수가 많이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밀린 쓰레기들이 제주도나 서해 쪽으로 넘어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럼 어떻게 중국이랑 같이 협조를 할 것인가 이 문제도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대기 오염 문제.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날씨가 참 맑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그랬었는데 자 중국 남경도 지금 엄청 맑아요. 제가 역대 20년 동안 만 20년 넘게 이렇게 살면서 정말 이 며칠간이 정말 너무 깨끗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가 중국의 열병식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경에는 약 1,400개 정도 오염을 배출하는 기업들을 이미 다 휴업산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10월 1일이 지나고 혹은 10월 1일 이후 전에 공기를 비교해 보셔서 만약에 10월 1일 그 이후에도 공기가 정말 맑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중국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만약에 10월 1일 넘어서 한 10월 공기가 또 넘어와야 되니까 한 10월 3일 정도에서 옛날 공기가 들어왔다 그러면 중국의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불리한 것 때문에 통역을 하지 말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중국에 가시면 혹시 중국에 대부분 다 갔다 와 보셨죠? 혹시 요 그림을 보신 적이 있나요? 요거는 중국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입니다. 요 가치관이 거의 저도 요번에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 내비게이션에 여기 딱 찍혀 있더라고요. 여기 딱 찍혀. 그래서 이게 뭔가 자세히 보니까 SDG랑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한자들 다 아시죠? 한자들 다 아시죠? 제가 이렇게 해서 봐드리면 제일 위에 거 보면 부강, 민주, 문명, 그 다음에 화해입니다. 화해, 자유, 평등, 공정, 법치, 애국, 경업, 성신, 무선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다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이해가 안 되실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성신이나 우선, 경업, 나머지는 그리고 네 번째가 화해. 이거는 서로의 조화를 나타냅니다. 화해 네 번째.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경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을 내가 있는 그 업을 중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직업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성신은 성실과 신용을 나타내는 거고요. 제일 밑에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근하고 그리고 화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SDG 제가 여기 다 써놨는데 비교를 해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그 지속가능 발전과 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사실 대학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여러분들 뭐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4차 산업혁명 혹시 아는 단어 있으세요? 그 주변에 많이 있죠. 저는 집에 딱 하니까 딱 관련된 게 있더라고요. 아리아. 기억나십니까? 아리아 그 채널 좀 바꿔줘.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이것도 4차 산업과 연관된 겁니다.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1차, 2차, 3차 산업과 다르게 한 부분만 보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사회, 그 기업들 그리고 대학들이 이게 한 시스템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게 중간에 뭐가 있다? 인터넷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예전에는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문제가 왜 발생되는지 빨리 파악하기 어렵지만 지금 4차 산업대에는 이 문제가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은 결과물도 옛날보다 훨씬 더 빨리 더 빨리 캐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JTBC 손석희 아나운서가 우리 설명하고 있죠. 자, 20년 안에 없어질 그 직업들 있죠. 저도 요즘 위태합니다. 왜 그랬냐면 번역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근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관련돼 갖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번역 프로그램이 거의 한 80% 이상의 신뢰 수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번역사들 이제 앞으로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법률가들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 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진단이에요. 진단을 빨리 내려야지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병을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 관련된 회사랑 다 조인이 돼갖고 의사들이 그 MRI나 이런 사진을 거기다 입력시키면 3초 만에 결정을 합니다. 3초 만에 무슨 병이다라고. 그것도 아주 99%의 확률을 가지고 그렇게 한답니다. 이게 다 4차 산업과 관련됩니다. 여러분 LOT라고 아시나요? 사물인터넷, 로봇, 3D 프린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AI, 슈퍼컴퓨터 이런 것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대학생들, 우리 학생들의 미래가 사실은 상당히 어두워요. 왜 어둡냐면 중국은 그 4차 산업에 있어서 이미 한국보다 한 발자국이 아니라 한 10발자국 먼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과 4, 5년 전에 중국에서 있다가 온 사람도 돌아가면은 허둥지둥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알리페이 아시나요? 위챗페이 들어보셨습니까? 핸드폰 하나로 정부 관련돼서 공과금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심지어는 외국인 건강 검진, 택시 잡는 거, 기차표 이게 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 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이것도 그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학생들이 이 4차 산업에 대한 개념이 너무 늦어요. 많이 늦습니다. 근데 중국은 학생들이 늦을 사이도 없이 그냥 그 불가에 젖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3번, 1번, 2번은 어차피 저희니까 다 아시는 거니까 3번 같은 경우 중국은요 대학 내에서 전공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이미 학교에서 굉장히 권장을 해요. 중국 사람들이 요즘 뭐에 맛을 들렸냐면 플랫폼을 만드는데 맛이 들려서 여러분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G마켓도 하나의 플랫폼이죠. 왜? 내가 거기다가 내가 내 사업체를 올려놓고 뭐 하고 하면 그 자동차 가서 팔아서 가고 이게 G마켓이라고 하는 플랫폼 작지만 근데 여기 중국에서 하는 그 1대1로 아시죠? 1대1로도 플랫폼이에요. 근데 이 플랫폼을 형성을 하니까 미국에서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 갖고 사는 나라예요. 플랫폼. 금융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송금을 할 때 전화로 보낼 때 뭘로 보내요? 달러로 보내죠. 달러로 보내면 반드시 중개은행을 걸쳐서 가게 돼 있습니다. 중개은행을 중개 수수료 다 내고 그게 다 어떻게 계열이에요? 다 미국 계열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세컨드리 보호, 인콜 뭐 이런 거 나오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냥 은행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대학 내 이 학과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여요. 그럼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부정 보고 선택을 해서 같이 교과 과정을 나중에 졸업할 때 같이 그 졸업증을 같이 찍혀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의 페이지나 개설이 정말 빨라요. 중국에는 이미 인공지능 대학이 중국 내에 최초로 남경대학에 생겼습니다. 인공지능 대학이. 그래서 그 시대 변화를 굉장히 빨리 캐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인권도 있고 교수님들의 이 저기도 있고 해서 이게 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모교에서 한국 모교에서 모교 그 대학에서 이 학과 통폐합 때문에 벌어진 일을 보면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거는 추세예요. 이건 추세이기 때문에 쫓아가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명동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구입을 하죠. 그리고 나서 뭘로 결제를 해요? 알리페이, 위챗페이로 계산을 해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카드 안 써요. 카드 안 써.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한국 계좌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위챗과 중국 알리페이를 쓰면 반드시 중국의 계좌가 있어서 그걸로 흘러가요. 그럼 우리나라의 이득이 뭘까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대학교가 빨리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좀 약간 좀 안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취업 부탁이 많이 옵니다. 근데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지식들이 있어요 다. 그때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인성이 없어요. 인성.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제가 한 해 한 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해요. 도와줘도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해요. 이게 요즘 학생들. 근데 이 공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성과 이런 것들이 옛날 어른 시대의 저기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렇게 가는 학생들이 취업도 잘 돼요. 그래서 이런 면들을 대학에서 좀 잘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중국 SDG 연구교육과의 기관. 제가 이거를 한 시간에 걸쳐서 찾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청와대학, 북경대학이 벌써 몇 개씩 있죠. 남경대학도 있죠.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다 이렇게 연구소들이 다 있어요. 대학 내에 있는 연구소들. 이건 제가 이거 직접 찍은 남경대학에 있는 연구소, 지속 가능 발전의 연구소에 대해서 찍어서 북경거는 이렇게 자,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있어요. 비용이 있는데 얼마나 지원하는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 청와대학이 교육부에 직접 지원하고 과학 연구 비용 해하고 지원 나오는 게 1조 이게 17년이라서 지금 2016년까지의 기준입니다. 청와대에 하는 곳에 1조 5천억이 들어요. 제가 원래 이거 다 하고 나서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 2조가 3조가 넘었어요. 3조가 한 개 대학에. 제가 3년 전에 한양대학교 학생처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 얘기를 엄청 많습니다 그랬더니 한양대학교는 1년에 8천억이 쓰이는데 그 중에 교수 월급 4천억 정도 빼면 4천억이 순수 연구비나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한국과 비교가 안 되죠. 제가 지속가능 발전 쪽이라 센터의 지원금이나 이런 걸 찾으려고 했는데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학의 지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중국 대학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데 대학 교수님 좀 촉당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대학 간 교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학교 대 학교 교류보다도 SDG 연구센터 관련된 교류를 말씀드려요. 왜냐면 저희 이제 중국의 명문대나 한국의 명문대는 사실 학생들이 그냥 밀려 들어오니까 학생 숫자에 그렇게 연연을 하지 않고 학생의 질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먼저 교류할 대학교의 네임밸류를 많이 봐요. 그래서 SDG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도 왜냐하면 한국이 아직까지는 중국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교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 오해 교수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평택대나 다른 데랑 같이 연결해서 하시겠습니까? 말씀드렸더니 좋지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국 간의 명문대 간의 교류는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지방대 같은 경우는 지역적 특성을 따라서 교류를 하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왜냐면 요즘 보면은 한국에 있는 대학도 좋은 대학의 학생들을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장 우리 학교가 어려우니까 중국과 학생들을 우리가 데려올 만한 중국 학생들을 데려오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보내죠. 이렇게 보내줍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방법이 더 현명하다고 사실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학 내 지속 가능 발전센터를 통해서 거점을 말해요. 중국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 내 기관들 혹은 연합 또는 대학 내 거점을 마련을 하셔서 같이 연구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북경이나 영파, 닝보라고 하는데 이런 곳에 이런 도시에는 대학 대 대학끼리 아예 센터를 크게 지어갖고 두 나라가 같이 협력하는 데가 있어요. 센터가 저렇게 교류 협정 체결을 해서 체결을 하시고 정기적인 학술 행사와 교류 행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택대랑 남경대랑 교류를 하길 원합니다. 학교 대 학교 사실은 죄송하지만 남경대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제가 거기 있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지방대를 웬만해서 목단대, 북경대, 청와대에서 잘 안 보이려고. 이게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 서울대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있는 다른 대학교를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센터 간 연구 정보도 같이 교류를 하시고, 왜냐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석박사생들, 왜냐면 여기 고위 교수님도 박사지도생님, 그래서 석박사생들, 박사생들 수업도 다 들어오고 석사생, 박사생들 수업도 다 들어가실 때 충분히 교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2는 사실은 지속가능 발전센터랑은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공동사업을 통해서 왜냐면 남경도 하나의 역사 도시, 상해, 항저우 다 우리 김구 선생님이 훑고 지나가신 이런 역사 남경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도 이렇게 해서 역사 관련돼서 체험을 하거나 어학연수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업체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 충분히 그런 실습을 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취업이 어려워요. 왜냐면 한국 같은 경우 중국 학생들이 와서 대학 졸업을 하고서 바로 취업 가능하죠. 바로 취업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안 돼요. 아무리 중국에서 대학 졸업을 했어도 2년 해외 직업 경력이 있어야지만 취업 비자가 가능해요. 이게 사실은 상당히 불평등한 거라서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센터를 통해서 UN 관련 기구나 해외 NGO의 취업을 도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대학 간의 구체적인 교류 이런 거를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시간이 이미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그런 국제 세미나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거 느끼셨죠?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교류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는지 뭐 경제적인 거, 문화적인 거, 역사적인 거 통틀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뭐 이응현 교수님, 이창훈 교수님 평택대에 계시니까요. 근데 난징대학이 평택대를 안 받아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죠? 하여튼 그런 노력도 우리 평택시에 있는 대학교가 좀 같이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과제를 하나 그냥 던져주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단 우리 중국과 한국이 가까운 이웃나라 또 이런 연계성을 가지고 좀 더 고민하는 시간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우리 한국의 SDGs 교육 실천 방안에 대한 부분을 우리 평택시 지속가능발전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평택학 연구소장님이시고 평택대학교 교수님이신 이응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평택대학교의 이응현입니다. 짧은 시간 한 10분 정도 내보다가 끝내겠습니다. 오늘 한중 학술 심포지엄, 그러니까 SDG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한중 심포지엄에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발표를 하는가? 결국은 우리 지속가능발전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한중 심포지엄을 하면서 중국에 계신 분들도 모셔서 중국 대학이나 중국의 SDG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렇지만 중국에서도 SDG와 관련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특히나 대학에서도 이런 것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실행 체계를 갖추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국에서는 어떤 SDG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중국에 조금 소개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SDG의 삶의 가치일 수 있는 전 지구의 공동가치, 유엔의 회원국들이 합의본 17개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가치를 삶에서 실현하는 이런 실행 체계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이 실행 체계를 구축하고 한다는 것이 결국은 교육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그것을 실행하는 어떤 기반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택의 SDG와 관련된 교육은 평택시의 지속가능발전대학이 있는 것이고 평택시의 지속가능발전대학은 SDG에 대한 인식을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교육, 실천 교육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서 좋은 모델이 되어서 한국의 SDG의 교육, 그러니까 SDG를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의 모델로 자리를 잡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조금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평택시의 지속가능발전대학은 평택시와 평택대학교, 평택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민관학이 함께 협력해서 교육을 실행합니다. 특히나 SDG의 실행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하게 되고 이 교육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평택시 지속가능발전대학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평택시의 지속가능발전대학 그 중에서도 17개의 목표 중에서 이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SDG를 교육하는데 행정과 그러니까 평택시와 시민사회, 기업, 지역의 대학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함께 기획하고 교육하고 참여하는데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대학은 지속가능발전의 목표 교육을 통해서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맞는 SDG의 세부 목표도 개발을 해서 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예,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평택시의 지속가능 발전 대학은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평택시의 지속가능 발전 대학은 호프 교육 모델을 추구합니다. 평택시의 지속가능 발전 대학은 협력해서 기획하고 뿐만이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시키는데 SDG를 교육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교육에는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반영을 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모델이 되고자 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좀 더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하는 교육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 체계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결국은 4대 추진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협력 교육인 것이고, 소통 교육인 것이고, 전문 교육인 것이고, 실천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향하는 목표는 민관의 거버넌스 역량을 추구하고, 민간의 소통 역량을 추구하고, 민관의 SDG 역량을 갖다가 강화시키며 민간의 실천 역량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평택시 지속가능 발전 대학은 계속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지만 거버넌스의 토대를 구축하고 SDG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이며 SDG를 이해, 확산시키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민관 협력하는 SDG의 지표 개발을 할 수 있는 실천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SDG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위해서 좋은 함께 참여해서 교육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교육의 혁신을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을 가져가는 교육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평택시 지속가능 발전 대학은 일방적인 강의나 아니면 단편적인 강의나 이런 강의가 아니라 평택시 지속가능 발전 대학은 계획에 의해서 실행되고 또 체크하고 그 다음에 실행되는 체계적인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구체적인 실행 전략도 많이 구축하고 있어서 우리가 논의하고 이것을 교육에 녹여내는 이러한 과정별 논의가 진행이 되고 계획이 되어서 실천되는 지속가능 발전 대학입니다. 넘어가시고요.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위해서 행정도, 그 다음에 학계도, 시민사회도, 여성계도, 재계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 장이요. 예. 지속가능 발전 대학은 항상 논의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계의 분야별 참여를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모델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SDG 교육의 좋은 모델과 기반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평택의 SDG 교육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지금 한중 심포지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중국의 대학에서도, 중국의 지역에서도 SDG 교육을 많이 실천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도 SDG와 관련된 실천의 어떤 이행의 체계를 구축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 한국에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중국에서의 교육과 한국에서의 교육이 협력 모델을 구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한국의 평택시 지속가능 발전 대학은 좀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고민하시고 대학도 고민하시고 행정도 고민하실 수 있는 그런 고민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교육부터 실행하고 교육의 실천을 담아내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 발전 대학의 운영 주체들은 좀 더 협력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평택시의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계획 틀리시네요.
교수님이라 강의를 잘하셔서 그러신 건가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설명도 아주 쉽게 잘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늘상 논의 모델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저희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좀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이번은 제가 그 2006년도에 매니페스토 운동을 처음 우리나라가 시작할 때 한국운동본부의 사무총장 하면서 저하고 연애됐는데 한 15년 가까이 이렇게 되셨어요. 근데 늘상 이번 페이스북에서도 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만나면 늘 존경스러웠던 분이거든요. 늘 시민운동에 열심히 하시고 환경운동에 열심히 하시고 막 이러신 분이라 오늘 하여튼 또 여기에 오셔서 우리가 내일부터죠. 거제에 또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전국대회가 있는데 우리 대학 그거로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 장관 시상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심사위원으로도 오시고 해서 늘상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하고 오늘 이야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지방 SDGs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수원 2040 시민연구소 소장님이시고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위원장이신 유문종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보통 국제 심포지움 하게 되면 서울이나 아니면 뭐 경기도로 내려오면 수원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좀 화려한 이런 공간에서 하는 게 국제 심포지움이고 이국에 대한 이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빨리 깨져야 될 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한 세상에서 이제 언제까지 중앙 중심 또 대도시 중심이 아니라 지방에서 또 동네에서 함께 나누는 이런 일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 이런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우리 인류의 과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곳에서 논의가 되고 또 실천이 돼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고민들, 가치 또 실천이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좀 말씀드리면요. 자료집에 보시면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은 마을에서 이 지속가능 발전 관련된 가치와 목표를 세우고 진행을 해보자 이런 겁니다. 제가 99년도에 수원의제 사무국장 일을 보면서 이 지방의제 21 지속가능 발전 관련된 처음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 경기의제 당시 푸른경기 21이었죠. 사무처장을 하면서 이제 경기 지역에 대한 지속가능 발전 일들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지속가능 발전 전국협의회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발전 일을 좀 봤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또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제 한 지속가능 발전 관련된 우리 과제 한 20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넘어야 할 곳은 어딘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마을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 마을에서 아침 일어나서 또 휴식을 하면서 또 저녁 쉬는 시간에 이웃과 함께 지구의 문제를 생각을 하고 지구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얘기하고 거기 실천을 찾아내는 것 그래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답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돼서 국가 차원에서 또 지방도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층위에서 활동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숙제는 우리가 동네에 들어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주민과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을 답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국가 정책도 그렇고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마을로 굉장히 강력하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하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마을은 우리 삶이 시작되고 일어나고 마지막까지 끝나는 공간이 바로 마을이고 모든 정책이
테이블이 아니라 현장에서 진행된다고 하면 그 현장은 바로 마을 현장인 거죠. 그래서 국가 정책도 그렇고 지방 정부 정책도 그렇고 우리의 실천도 마을로 내려가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그 지방자치, 주민자치 또 집정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게 주민자치로 많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 제가 다시 평택을 내려오는데 주민자치 관련된 그 토론회가 있습니다. 전 그래서 앞으로 이 지속가능 발전의 이 과제나 가치들이 주민자치를 추진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우리가 마을에서 자치를 얘기하고 마을 만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과연 지구적 관점을 어떻게 획득을 하고 또 함께 고민할 것인가, 여기에 좀 답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은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어쨌든 오늘은 우리 이렇게 국제 심포지움을 하고 중국의 좋은 사례 또 현안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이제 생활 속에서 실천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하나는 우리가 지구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실천은 우리가 마을에서 하자, 이런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그 현장의 운동가는 역시 틀리시군요. 우리 평택시도 지금 협치 이런 주제로 매번 요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이웃 분쟁 이런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사는 곳이 이 평택 이것보다도 더 기초적인 마을 단위, 이웃 단위 이렇게 실천, 그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던져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앞으로도 우리 지속발전협의회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것도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갖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속협회 부회장님이시기도 하시고요. 평택 농업 희망 포럼 대표이기도 하십니다. 이분은 농사도 짓지만 저분은 농사꾼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늘 그래요. 저분을 볼 때마다 농업 정책가다, 정책. 전국구에 굉장히 만나기도 힘든 사람이라 오늘 하여튼 또 우리 부회장님이기도 하지만 우리 김덕일 대표 모시고 경기도와 중국 라오닝성의 사막화 방지 사업에 본 농업 환경의 교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빨리 하라고 해서 빨리 할게요. 아까 이창훈 교수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이창훈 교수님이 따뜻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한 달밖에 안 된 따뜻한 얘기예요. 8월 중순경에 갔다 온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얘기 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도들을 고민을 할 때 어떤 게 있을까. 근데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들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이따가 얘기 드리면 알겠지만 교류도시라든지 또는 우호도시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한국하고 중국하고 다양한 교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교류 가운데 우리가 SDG와 관련된 내용으로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굉장히 많겠다 생각을 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겠어요. 저는 사실 갔다 온 게 중국의 사막화가, 아까도 이제 우리 구혜 교수님이 얘기할 때 그 내용 중에 토지가 사막화되는 거에 대한 게 굉장히 앞으로 문제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제가 갔다 온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 속에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방도들이 굉장히 많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경기도와 라오닝성이 하고 있는 사막화 방지 사업, 여기에서의 한중 SDG 교류의 내용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저 뒤에 계시는 우리 ESP 아시아 사무소죠. 아시아
아시아 쪽에 있는 ESP라는 사무소가 이거를 기획하고 준비를 쭉 했던 건데 저는 거기에 그냥 일원으로 따라갔다 왔던 겁니다. 중국이 여기서는 잘 몰랐던 걸 제가 알았던 거는 1978년부터 2050년까지 무려 73년의 계획을 세우는 사업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랜 프로젝트가 있을까? 중국은 1973년부터 2050년까지 3단계로 8개의 공정과를 거치고 있는데 현재 2단계 5기 공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 이제 라오닝성도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 사막화 방지는 그냥 사막화 방지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민생 임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을 라오닝성은 자기의 목표로 갖고 있더라. 사막화 방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거로 연계를 시키고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986년도부터 유엔이라든지 세계은행, 독일, 유럽 다양한 곳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외자 유치를 하고 처음에는 전액 외자 유치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중국 정부도 같이 매칭하는 프로그램을 해요. 5대5로 매칭을 해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2050년까지 끊임없이 사막화 방지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요게 이제 이 라오닝성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여기 가렌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 이제 신양이라고 얘기하는 손양시가 있는데 요 젠핑현은 요 차오양시 있는 요것이 이제 여기 젠핑현입니다. 그리고 이 젠핑현 중에 요 정도쯤 되는 요 지역이 회수이 임업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사막화가 급속하게 여기가 전개되는 곳이에요. 여기에 사막화 방지를 위한 임장을 이제 만들고 한국도 거기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하는데 경기도가 이제 처음으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일기 우림지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굉장히 우거져 있죠. 이게 거의 사막이 전개가 돼가지고 다 그냥 이 모래 터였던 곳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2016년부터 좀 시작을 했는데 거의 한 3년 사이에 이렇게 나무도 울창하게 커졌고 또 이곳은 이거는 제가 가서 봤더니 녹두 그 다음에 수수무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심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 여쭤봤더니 그냥 놔두면은 계속 여기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수분이 다 날아간답니다.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중간중간에 이 나무를 이렇게 심고 이 사이에 이렇게 농작물을 같이 재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확은 다 농민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하고 관리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팻말을 붙여놓고 있어요. 1기가 2016년도부터 진행을 했었고 여기에는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농업과 임업이 병행을 하고 호남리 형태로 이렇게 심어요. 그래서 포플라를 심고 구조적송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뭐 소나무 비슷한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심고 있다. 그리고 근데 2019년도에 2기 사업을 진행을 해요. 지금 이제 올 봄에 심었기 때문에 아주 작아요. 그리고 이 공간 전체에 지금 나무들을 심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포플라고 구조적송이라는 것들도 심었지만 전체적으로 여기에 호남님 여러 가지 나무들을 많이 심게 돼요. 좀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젠핑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신양으로부터 한 490km 떨어져 있는 서쪽 지역에 있는데 기온이 영하 28도까지 내려가고 높을 때는 40도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북지르다는 굉장히 부기가 높은 편에 속하는 데로 이렇게 올라가고요. 강수량도 480m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7, 8월 달에 집중돼서 수량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건조한 지역인 거죠. 토양 같은 경우도 그래서 거의 유기질 함량이 없어요. 보통 유기 함량이 2.1 내지 2.2 정도 돼야지만 농작물이 잘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의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이라든지 질소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땅에 있어야 될 유기 함량이 굉장히 적어서 실제로 황폐한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국이 조성한 이 우호림에 대한 특성을 보면은 여기
포플라라든지 구조적송, 버드나무, 비수나무, 시베리아 살구 같은 다양한 나무들을 교목과 관목, 그 다음에 침엽수, 화력수를 혼성임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조림지 내에서의 생산력을 이거는 향상을 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특히 생물 다양성을 통해서 이 나무에 있는 해충, 이 나무에 있는 해충, 이게 서로들 해충과 입충이 이렇게 교류하면서 훨씬 더 이 병충해 방제가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자연재해를 저감시키는 것도 호남임을 심어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제가 갔을 때 그분들이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 우림지 조성을 단순히 사막화 방지로 보지 않는다. 이 잼핑형 주변에 한 10만 명 정도의 농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 농민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고 지역도 발전하도록 한다. 우리가 이제 이 SDG 얘기를 할 때 환경, 사회, 그 다음에 경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측면으로 다 이 사업을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다가 이제 생태적 측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토양 침식을 막고 사막화를 억제하는 데는 굉장히 커다란 이 생태적 목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후를 개선시키는 이런 효과들을 갖고 온다. 나무를 통해서.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의 굉장히 많은 부분 황사가 지금 이쪽으로부터 날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하고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들도 여기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숲하고 잔디 같은 이런 추목들의 회복을 급진전시키는 역할들을 사막화 방지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어서 생태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뭐 경제적 가치 자체가 뭐 600만 이안 정도 돼서 하나로 10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고스란히 농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경기도가 1차 조림할 때 2억을 지원해주고 2차 조림에 1억을 지원해줬거든요. 이 지원은 나무를 사는 비용이라든지 또는 심는 비용 이런 것들을 하는데, 나무 사는 비용, 심는 비용들을 다 농민들한테 제공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아까 이 남는 공간에다가 이제 농작물을 키우는 것도 농민이 뭐 농약을 뿌린다든지 뭐 비료를 준다는 그런 일을 할 때도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농민한테 직접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관리한 나무에 대한 실제 나무가 이 포플라 나무 같은 경우가 16년 내지 20년 크고 나면은 나무를 비워서 판다 그러거든요. 나무를 팔 때 그 판 나무 값을 농민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민이 실제로 같이 갈 때 우리가 임업협동조합에 있는 직원들이랑 우리가 한 사람이 같이 갔었는데, 이분 얘기가 이렇게 주면은 한국에서 나무 키우는 사람보다도 돈을 더 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잼핑형이라는 굉장히 시골 동네에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나무를 관리하고 농사를 지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소득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역의 경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 지역이 유지가 되는 거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이농을 통해서 다 막 바깥으로 도시로 나간다고 얘기하는데, 이 지역은 이 사막화 방지 사업이라는 게 지역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농촌의 잉여 노동력들이 이걸 통해서 소득을 더 증대시키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수입이 증대하고 지역의 농업과 임업의 산업이 소득을 향상시키는, 그래서 생태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 영향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다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도가 농민 기본소득이라는 걸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을 보면은 이게 생태적인 역할들을 하는 농민에게 이렇게 보상적 측면으로 지원해주는 것, 이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특히 이제 공공림 같은 경우를 관리를 하면은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우리들 농민들한테 주는 친환경 직불제, 친환경 직불금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걸 또 추가로다가 더 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굉장히 해볼 만한 사업이다,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이제 SDG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2018년도부터 환경 관련된 부서들과 환경 관련된 기관들이 대대적으로 완전히 개편을 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해요. 그게, 여기서는 이제 심양에 있는 의료센터 연구소인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과학원, 2015년도에 중국과학원이 생태문명 건설이라는 이 사업의 영역을 열 때
첫 번째로 선양에 이곳에다가 응용센터 연구소라는 걸 처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양 지역, 이 라오닝성을 중심으로 해서 심양에 있는, 선양에 있는 이 응용센터 연구소가 이런 사업들을 쭉 추진하는 거죠. 연구조직에서 2015년도부터 이런 토양과 농업, 산림, 임업 또는 환경 생태, 지역계획까지 모든 관련된 것들을 이 응용센터 연구소가 2015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 이게 중국이 처음 시도한 이런 이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곳이 이제 저희들이 방문해서 같이 교류를 했던 곳이었는데 야오닝성 생태환경보호과학기술센터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거죠. 2018년도에 라오닝성 생태환경청 산하에 있는 굉장히 많은 센터들을 다 통폐합을 시켜가지고 한 곳에 모아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갖기 위한 역할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임무는 여기 얘기 있는 것처럼 두 가지고 역할은 이런 역할들을 해요. 특히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대기 오염이라든지 수질, 토양 오염, 자동차 배기, 고체 폐기물, 화학물질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이 환경적 영향에 대한 것들을 거의 다 여기서 이 연구를 하고 정책을 만들고 이거를 행정기관이 하도록 요청을 하고 이런 일들을 이곳에서 지금 다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우리가 갔을 때 그쪽에서 대기처 관련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가니까 미세먼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 라오닝성 같은 경우 지금 제일 크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대기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수질의 문제라고 얘기해요. 수질의 문제가 최고로 먼저 해결할 과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고독성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는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돼요. 옛날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냥 냇가에다가 버리고 한쪽 다 근처에다가 그냥 농약통을 모아놓고 뭐 이런 일을 볼 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고민들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기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제가 심양을 3번인가 4번을 갔다 왔는데 한 5년 전에 갔을 때 심양에 굉장히 많은 오토바이들에서 내뿜는 매연, 뭐 소음 이게 보통 이제 중국 가면 그런 걸 많이 느끼시잖아요. 매캐한 냄새. 요번에 갔는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5년 전에 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오토바이가 다 전기 오토바이 싹 바뀌었어요. 휘발유 때는 오토바이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사회주의라는 이런 국가가 가질 수 있는 이 일관성 또는 전체성 뭐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오토바이 한 대가 없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굉장히 깨끗한 느낌 뭐 이런 걸 많이 느꼈었는데 이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곳에 풍력발전소라든지 또 집집마다 태양열 이 패널은 없는데 태양광 패널들은 다 있어요. 태양광. 뭐 이런 거 볼 때 굉장히 자연 재생을 통한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뭐 이거는 이제 자체는 그런 거죠. 이제 여기서 좀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하고 라오닝성이 1993년도에 이 자매결연을 체결을 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런 교류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도 파견해서 서로 같이 1년씩 이렇게 맞변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밑에 보면 농업기술원,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농업과학원은 1년에 한 번씩 상호 교류하면서 농업과 환경농업 관련된 거를 교류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일단은 라오닝성하고 경기도 환경 관련 단체들 간에 민간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는데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산업협회에서 나오신 분이 있는데 산업협회라는 곳이 민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산업이라고 얘기니까 저는 공장 같은 거로 생각을 해서 공장이냐고 얘기를 했더니 공장도 있지만 공장이 아닌 비산업 부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하고 우리가 민간 교류를 하면 어떨까? 아까 이창규 교수님이 이제 여전히 중국이 아직까지 민간 영역이 안착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얘기를 해서 이 산업협회가 그거를 대표한다면은 이런 것하고의 교류들이 일정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젠핑위원회에 있는 이 농민들이 친환경적인 농사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들을 이 환경 기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할 수 있다면 해보면 어떨까.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친환경 학기급식을 하면서 친환경 농민들이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젠핑현 EM가 아니라 ECO거든요. 에코투어나 사막화 방지 사업들을 하면 어떨까? 정말 거길 가보면 저희들이 환경을 위한 노력, 기후 변화에 대한 게 피부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에코투어 형식의 내용으로 하면서 사막화 방지 사업들을 같이 병행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했었고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면은 환경에 대한 영역에서는 육상, 해양, 대기질, 수질에 관련 고민들을 할 수 있겠다. 아까 우리 저기 마지막 얘기하시는 이제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바로 이제 아까 지도 보셨지만 다른 쪽으로 바로 내려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해라고 얘기하는 황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내려오는 그런 지류, 이 물들이 바다로 바로 들어오면 우리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해양에 관련된 고민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육상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막화에 관련된 내용이 생물종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관련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겠다. 대기질은 여전히 우리가 미세먼지 관련해 갖고 중국의 영향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거나 또는 서로 도움이 수 있는 영역들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 때문에 생각을 했다고. 아까 수질 부분은 중국이 수질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농촌 지역의 제일 큰 문제는 그런 거거든요. 하수도의 문제입니다. 하수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이게 걸러지지 않고 바로 하천으로 내려가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우리가 중국 정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어서 공론의 여지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는 측면. 우리 SDG 영역으로 보면 두 번째 목표잖아요. 그것도 여전히 이제 중국도 굉장히 크게 지금 농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슬로건이 어떤 슬로건을 내걸고 있냐면은 그동안 그 19차 아까 여기서도 자료에 이제 교수님 자료에도 보면 19차 전국 대표자 대회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한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동안 이제 중국이 해왔던 정책을 공업에서 농업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생산에서 생활로 뭐 이런 구호를 갖고 이 환경에 대한 거 이런 경제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펼쳐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보면은 다양한 SDG 목표의 몇 개 정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창훈 교수님이 지금 남경대하고 하고 있는 이런 교류의 내용들이 민간 영역, 우리 지속협이면 지속협 그쪽에 있는 만약에 민간 영역이 있다면 그런 데하고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고민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제안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 제안을 여기 이 자리뿐만 아니라 지금 도청에다가도 이 제안을 했거든요. 뭐 어떻게 예산이 준비되고 될지 모르겠지만 이 도청이라든지 또 우리 경기지속협에다가도 이 제안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경기지속협이 만약에 할 수 있다면은 시군과 함께하는 교육 같은 거,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젠핑형 에코투어 같은 거를 경기도 지속협이 조직하고 이 사막화 방지 프로그램들을 우리 민간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해서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냥 실질적으로 이제 국제 심포지엄 같죠?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퇴색될까봐. 되게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부심 좀 가지시라고 제가 우리 하여튼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6분 오늘 발제해 주신 분들 6분을 위해서 한번 다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앞에 토론하고 뭐 이러려고 저희들이 다 자리 만들어놨는데요. 지금 한 25분이 오버됐습니다. 6시에 정각을 끝내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하실 분은 중국어나 영어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질문을 받고요.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분위기를 참조해서 근데 이 분위기를 꼭 맞춰야 되겠다 이럴 분은 질문하셔도 되는데 중국어하고 영어로만 해주세요. 예, 다른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제가 오늘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하여튼 시간을 못 지켜서 좀 죄송하고 초반에 제가 시간 때문에 막 쫓기다 보니까 여유가 없다 보니까요 많이 떨고 막 어버벅거리고 막 이랬는데 좀 안정이 됐어요. 중간부터. 그죠?
괜찮았죠 오늘 예. 하여튼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하여튼 장시간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주년 기념으로 한중 지속발전, 가능발전 목표 학술 심포지움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 오늘 학술 심포지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생해주신 우리 소태영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영어를 몰라서 질문거나 아무튼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았고요. 지금 바깥에 로비에 저희가 간단한 간식 마련했으니까 그거 함께 드시고 가시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은 7시 반에 시청 민원실 뒤에 있는 1번가 부대찌개로 오시면 함께 우리 교수님들하고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뒤쪽에 있는 로비에서 간식 가져가시고요. 오늘 하루 서로 수고했다고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삼각대 안 껐어.